그날 아침은 유독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베테랑 소방관으로 수많은 현장을 누볐지만 가끔 이유 없이 뒷목이 서늘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동료들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면서도 자꾸만 장비를 만지작거리게 되는 그런 날 말입니다. 오전에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출동 벨소리가 설을 가로질렀습니다. 상황은 다급했습니다. 공단 내 화학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우리는 자석에 이끌리듯 소방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하늘을 집어삼킬 듯 솟구치는 검은 연기.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지옥의 입구였습니다. 화학약품이 타들어가며 내뿜는 유독가스는 방독면 너머로도 코를 찔렀고 시뻘건 불길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건물을 핥아올리고 있었습니다. 진압은커녕 내부 진입조차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그때였습니다. 3층 창가 쇠창살 사이로 필사적으로 흔들리는 하얀 손 하나가 보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그 비명은 아비규환의 소음 속에서도 내 고막을 찢듯 박혀왔습니다. 사다리차를 기다리기엔 1분 1초가 생사 갈림길이었습니다. 나는 옆에 있던 후배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들어간다. 준비해. 공기호흡기를 메고 진입한 건물 내부는 암흑과 화염뿐이었습니다. 1층 계단은 이미 반쯤 무너져 내렸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뜨거운 열기가 전투와 밑창을 녹일 듯 달려들었습니다. 2층을 지나 3층으로 향하는 길. 등 뒤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굉음이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머릿속엔 오직 저 창가에서 손을 흔들던 그 남자뿐이었습니다. 드디어 3층 철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한 남자가 연기에 질식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나의 방화복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2층 맨 끝방 아내와 아기가. 그 말을 끝으로 남자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여분의 산소통은 없었습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나는 후배에게 남자를 맡겨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 사람 데리고 나가. 형은? 후배의 외침을 뒤로하고 나는 다시 화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2층으로 뛰어내려가자 화만은 더욱 날뛰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굳게 잠긴 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노루발로 문을 부수고 들어간 방 안쪽 구석.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품에 꼭 안은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 눈동자의 초점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내 산소 마스크를 벗어 그녀에게 씌워주었습니다. 크게 들이마세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조그만 아기를 내 방화복 안쪽 가슴팍에 깊숙이 품었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에 직접 전달된 것은 아주 가냘픈 하지만 너무나 선명한 아기의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살려야 한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여자를 부축하고 지옥 같은 복도를 다시 달렸습니다. 한 걸음 떼기가 천근만근 같았지만 가슴 안에서 느껴지는 생명의 온기가 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건물 밖으로 튕겨나오듯 탈출한 순간 등 뒤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땅에 쓰러지면서도 내 손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기, 우리 아기 부탁드려요. 그것이 그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잔인하게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병원 이송 직후 숨을 거두었으며 화상이 심했던 어머니 또한 이틀 뒤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텅 빈 병원 복도, 하얀 포대기에 쌓인 채 홀로 남겨진 아이. 연고조차 없는 이 아이를 바라보며 나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구한 건 단순히 한 생명이 아니라 누군가의 전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걱정 마라. 이제 아저씨가, 아니, 이 아빠가 지켜줄게. 그렇게 나는 소방관에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붉은 불꽃이 모든 것을 앗아간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삶의 약속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화복을 벗고 집으로 돌아오면 이제는 나를 기다리는 작은 생명이 있었습니다. 친척 하나 없다는 아이의 소식을 듣고 구청과 아동보호기관을 수없이 오갔습니다. 동료들은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자네 혼자 몸으로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보통 일이 아니야. 하지만
내 가슴팍에서 뛰던 그 작은 심장 박동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아기를 내어주며 부탁한다고 말하던 그 어머니의 마지막 눈빛이 자꾸만 나를 흔들었습니다. 결국 나는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태양이라 지어주었습니다. 잿더미가 된 세상에서도 다시 떠올라 세상을 비추는 존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보 아빠의 길은 화재 진압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불을 끄는 법은 알아도 기저귀를 가는 법은 몰랐고, 연기를 마신 환자를 처치하는 법은 알아도 밤새 우는 아이를 달래는 법은 몰랐습니다. 아이가 열이 펄펄 끓던 밤에는 소방차를 몰 때보다 더 심장이 터질 듯 달려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태양아, 아프지 마라. 아빠가 여기 있잖아. 아이는 마치 내 마음을 아는 것처럼 내 새끼손가락을 꽉 쥐고 잠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1년, 5년, 그리고 10년.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는 나를 닮아갔습니다. 무뚝뚝한 말투도, 땀을 닦는 버릇도, 그리고 정의로운 마음씨까지도요. 하지만 태양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나는 가슴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줘야 할 텐데 내 진짜 부모님이 얼마나 용감하게 너를 지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태양이는 자기 방 책상 밑 깊숙이 숨겨진 낡은 상자 하나를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빛바랜 10년 전 신문기사와 화재 현장에서 그을린 작은 아기 신발 한 켤레, 그리고 내가 남긴 그날의 일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방문을 열고 들어선 내게 태양이가 신문 기사를 내밀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화재 현장의 기적, 소방관이 구한 갓난아기였습니다. 나는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을 맞추었습니다. 내 손등 위로 떨리는 태양이의 손이 느껴졌습니다. 태양아, 사실은. 나는 숨을 고르고 그날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삼키려 했던 공장 건물, 창가에서 손을 흔들던 젊은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너를 품에 안고 산소를 나눠주었던 어머니의 희생까지. 태양이는 아무 말 없이 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나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미리 말하지 못해서. 하지만 너는 축복 속에서 태어난 아이고 두 분의 사랑이 너를 살린 거야. 그때였습니다. 태양이가 울음을 삼키며 내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 불길 속에서 꺼내줘서, 그리고 지금까지 내 아빠로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10년 전 내가 구한 것은 이 아이였지만 지난 10년 동안 나를 구원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준 것은 바로 태양이었다는 사실을요.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태양이는 어느덧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날 이후 아이는 마치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공부도 운동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무엇보다 타인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내가 정년퇴직을 앞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태양이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결정했어요.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소방관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위험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나였기에 내 자식만큼은 그 불길 속으로 다시 들여보내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아비의 심정이었습니다. 태양아, 다른 길도 많잖니. 내 성적이면 더 편하고 안전한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 반대의 태양이는 빙그레 웃으며 내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흉터가 가득하고 마디가 굵어진 늙은 소방관의 손을 말입니다. 아빠가 저를 그 불길 속에서 꺼내주신 건 단순히 목숨을 살려준 게 아니었어요. 저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신 거죠. 저도 이제 누군가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되어주고 싶어요. 그게 저를 살려준 친부모님과 저를 키워주신 아빠에게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아들의 눈은 10년 전 그날 나를 믿고 아기를 맡겼던 그 남자의 눈과 닮아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수개월 뒤
태양이는 당당히 합격 통지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임용식 날 제복을 갖춰 입고 정모를 쓴 태양이는 더 이상 내 품 안의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늠름한 소방교로 거듭난 아들이 나를 향해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신입 소방관 태양, 임무명 받았습니다. 나는 아들의 어깨에 계급장을 달아주며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태양아, 기억해라. 소방관의 가장 큰 임무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지만 내가 무사히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는 것 또한 그만큼 중요한 임무라는 걸. 태양이가 배령받은 곳은 공교롭게도 내가 평생을 몸담았던 바로 그 소방서였습니다. 동료들은 부자 소방관의 탄생이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나는 종종 소방서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만 들리면 가슴이 요동쳤고 혹시나 아들이 다치지는 않았을까 기도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뉴스에 대형 상가 화재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나는 텔레비전 앞에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무섭게 타오르는 불길 사이로 한 소방관이 아이를 품에 안고 뛰어나오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검게 그을린 방화복 하지만 아이를 감싸 안은 그 자세는 수십 년 전 내가 했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 소방관은 아이를 구급대원에게 인계하고 잠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땀과 재로 범벅이 된 얼굴. 하지만 환하게 미소 짓는 그 얼굴은 분명 나의 아들 태양이었습니다. 그날 밤 녹초가 되어 돌아온 태양이는 거실에 앉아있는 나를 보자마자 말없이 다가와 안겼습니다. 아빠, 오늘 아이를 구하는데 아빠가 제 가슴 속에서 살려야 한다고 외치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아빠가 왜 평생 그 뜨거운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는지. 나는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불냄새와 땀냄새가 섞인 아들의 체취는 세상 그 어떤 향수보다 향기로웠습니다. 불길은 모든 것을 태워 없애버리지만 그 안에서 건져 올린 생명과 사랑은 결코 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의 온기로 확인했습니다. 비극으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그렇게 희망의 대물림이 되었습니다. 붉은 침묵 속에서 나눴던 그날의 약속은 이제 아들의 손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의 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양이와 그의 아버지는 오늘도 누군가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들에게 불길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것을 되찾아 주어야 할 사명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이 기적 같은 사랑은 우리에게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함께 보낸 시간이며 생명보다 고귀한 것은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던지는 용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긴 여정의 끝에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실 문장 하나를 남깁니다.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며 영웅이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그 곁을 지키는 사람이다. 비극의 끝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수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서 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오를 것입니다. 그 불꽃은 차가운 세상을 데우고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설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화면을 2번 눌러주시고 구독 팔로우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팔로우는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장 오래된 기억은 따뜻한 엄마의 온기가 아니라 쾅 하고 닫히던 차가운 현관문의 금소금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어린 내 영혼에 새겨진 첫 번째 문장이자 앞으로 다가올 긴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조종이었습니다. 엄마는 새로운 삶, 정확히는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일터에서 돌아오기 직전 엄마가 남긴 건 화장대 위에 덩그러니 놓인 텅 빈 향수병과 흩어진 머리카락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서 어머니라는 단어는 금기어가 되었고 그 빈자리는 아버지의 거친 손마디와 공사 현장에서 묻혀온 매캐한 흙먼지로 채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낮에는 뙤약볕 아래에서 온몸이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벽돌을 날랐고 밤에는 잠시도 쉬지 못한 채 낡은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식당 배달을 하셨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빗길에 미끄러진 오토바이와 함께 아버지가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찢어진 바지 사이로 드러난 무릎은 다 깨져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당신의 고통보다 품 안에서 식어가던 검은 봉투를 더 걱정하셨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늘 동네 시장 어귀에서 파는 저렴한 햄버거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건 고급 수제 버거도 유명 프랜차이즈 제품도 아니었습니다. 눅눅해진 빵 사이에 얇은 패티와 투박하게 썰린 양배추, 그리고 케첩과 마요네즈가 뒤섞인 소스가 전부였지만 우리 남매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사치였습니다. 어린 동생 도훈이는 입가에 소스를 잔뜩 묻힌 채 햄버거 하나를 다 먹을 때까지 말을 아끼다가 마지막 한 조각을 삼키고서야 해맑게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누나, 난 나중에 커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햄버거 가게 사장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아빠랑 누나한테 매일매일 고기가 엄청 두꺼운 햄버거를 만들어줄게. 돈도 안 받을 거야. 그 천진난만한 약속은 가난한 우리 집의 유일한 빛이었고 아버지를 웃게 만드는 유일한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성실함만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절벽과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남매를 뒷바라지하며 당신의 장기가 녹아내리는 줄도 모르고 일만 하셨습니다. 잦은 기침을 그저 먼지 때문이라 여기며 참아내던 아버지는 결국 제가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기도 전 병석에 누우셨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를 돈조차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낡은 구두 한 켤레와 달아빠진 지갑, 그리고 홀로 남겨진 어린 동생뿐이었습니다. 세상은 고아가 된 우리 남매에게 너무나도 냉혹했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세조차 밀리기 시작하자 저는 16살 동생의 손을 잡고 눈물로 약속해야 했습니다. 도훈아, 누나가 식당에서 숙식하면서 돈을 모아올게. 딱 1년만 버티면 우리 둘이 같이 살 작은 방이라도 얻을 수 있어.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지? 누나가 금방 데리러 올게. 도훈이는 제 옷자락을 붙잡으려다 이내 손을 거두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그 아이의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누나에게 짐이 되기 싫었던 어린 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누나, 난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나 햄버거 생각하면서 잘 참고 있을게. 그것이 동생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후의 삶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하루 3시간만 자고 버텼습니다. 손가락 끝은 물에 불어 갈라지고 온몸에선 늘 음식 찌든 냄새가 났지만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며 동생을 데려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고단한 몸을 누일 때면 아버지가 사오셨던 그 햄버거의 달콤한 향기를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1년 반 뒤 마침내 작은 원룸 전세금을 마련해 고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설레는 마음에 동생이 좋아하던 햄버거와 간식까지 잔뜩 사들고 갔지만 제가 마주한 것은 동생의 웃음소리가 아니라 거대한 포클레인이 핥히고 간 무너진 담벼락과 잡초만 무성한 공터였습니다. 재개발로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동생은 연락 두절 상태였습니다. 동생이 머물던 시설도 이웃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져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은 멈췄습니다. 낮에는 죽어라 일을 하고 밤에는 전국을 떠돌며 실종자 센터를 뒤졌습니다. 전단지를 돌리다 취객에게 매몰차게 거절당하고 쏟아지는 빗속에서 동생의 이름을 부르다 정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은 혹시라도 동생이 돌아올까봐 그 차가운 공터를 찾아가 텅 빈 대지를 향해 통곡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제게 영원 같은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도시의 재래시장을 우연히 지나칠 때였습니다. 인파에 밀려 걷던 제 코끝을 스치는 아주 익숙한 향기가 있었습니다. 버터에 노릇하게 구운 빵과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 패티의 고소한 냄새. 그것은 아버지가 퇴근길에 우리에게 건네주던 가난했던 시절의 유일한 위로였던 그 햄버거의 향기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냄새는 단순히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 속 깊이 각인된 그리움 그 자체였습니다. 홀린 듯 소리가 나는 좁은 골목 안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작고 낡은 가판대 뒤에서 한 젊은 청년이 등을 돌린 채 묵묵히 햄버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핏줄이 당기는 그 강렬한 직감, 그리고 그가 패티를 뒤집는 특유의 손놀림까지.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도훈아, 내 동생 도훈이 맞니? 청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은 소년의 어깨를 듬직하게 만들었지만 그 맑은 눈망울만은 아버지가 햄버거 봉투를 내밀 때면 세상 전부를 얻은 듯 반짝이던 그 아이 그대로였습니다. 동생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손에 쥐고 있던 집게를 떨어뜨린 채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나, 올 줄 알았어. 누나가 이 햄버거 냄새 맡고 나 찾으러 올 것 같아서 나 여기서 매일 햄버거 만들며 기다렸어. 누나가 길 잃지 않게 이 냄새가 누나한테 닿을 때까지 계속. 시장 한복판에서 우리는 주변의 시선도 잊은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동생은 누나가 자기를 못 찾을까봐 어린 적 아빠와 약속했던 그 햄버거 가게를 기어코 차려놓고 5년을 하루같이 그 자리를 지키며 향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동생이 제게 보내는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고 약속하며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곁을 떠나셨고 엄마는 무책임하게 우리를 버렸지만 마지막까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셨던 아버지의 투박한 사랑은 햄버거의 향기가 되어 결국 흩어졌던 남매를 다시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기에 가장 먼 길을 돌아와도 결국 서로의 영혼을 찾아낸다. 비록 현실이 차갑고 가혹할지라도 진심, 어린 사랑과 간절한 기다림은 반드시 기적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바람 피워 떠난 엄마의 빈자리를 묵묵히 채웠던 아버지의 희생.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였던 햄버거의 향기가 우리 남매를 구원했듯 여러분의 삶에도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눈부신 재회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 깊이 다가오셨다면 화면을 빠르게 2번 눌러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 많은 이들에게 기적의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팔로우,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큰 힘이 됩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6년 전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던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곧 태어날 아이의 신발을 고르고 베넷 저고리를 만지작거리던 평범하지만 가장 눈부신 시절이었죠. 아내의 뱃속에는 사랑스러운 새 생명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출산을 불과 며칠 앞두고 만삭의 몸으로 길을 걷던 아내는 미처 피할 틈도 없이 달려오는 자동차에 치이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아스팔트 위로 붉은 피가 번져가던 그 절망적인 순간 아내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뱃속의 아기는 무사히 구조되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엄마는 사고 직후 의식을 잃었고 그대로 차가운 어둠 속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병실에 울려 퍼지는 기계적인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그녀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선고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날지, 아니 평생 깨어날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빠는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하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수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남편의 삶은 처절해졌습니다. 낮에는 먼지 날리는 공사장에서 땀을 흘리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아들의 분유값을 벌기 위해 끼니를 거르는 건 일상이었죠. 결국
더 이상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남편은 아내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작은 방 한 구석, 각종 의료기기가 놓인 그곳이 아내의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처음 한두 해는 온 가족이 매달렸습니다. 여보, 금방 깨어날 거야. 엄마, 기적이 일어날 거야 라며 정성을 다해 팔다리를 주물렀죠. 하지만 4년이라는 긴 세월은 강철 같던 희망마저 갉아먹었습니다. 친척들의 발길은 하나둘 끊겼고 지칠 대로 지친 외할머니조차 병세가 깊어져 더 이상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는 누워있는 엄마와 밤늦게 퇴근하는 아빠, 그리고 이제 막 세상을 알아가는 5살 된 아들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퇴근해서 보면 주방 식탁 위에 사놓은 빵봉투가 항상 비어 있거나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장모님이 몰래 다녀가셨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내의 얼굴이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창백하던 뺨에는 희미한 분홍빛 혈색이 돌았고 거칠던 피부에는 생기가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그저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길에 감사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 요즘 몸도 안 좋으실 텐데 매일 오셔서 애 엄마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내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데 전화기 넘어 들려온 대답은 남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위, 무슨 소린가? 나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집 밖에도 못 나갔네. 자네 집에 발길 끄는 지가 보름이 넘었어. 그럼 대체 누가 매일 빵을 가져가고 의식 없는 아내의 수발을 들고 있는 걸까요?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걸까? 아니면 누군가 아내를 해치려는 건 아닐까? 불안과 의구심이 폭발한 남편은 어느 날 평소보다 훨씬 일찍 퇴근해 숨을 죽이며 집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아내의 방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문틈을 들여다본 순간 남편은 그 자리에 망치로 맞은 듯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 희미한 조명 아래 이제 겨우 5살 된 아들이 작은 등을 구부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식탁에서 가져온 소보로빵을 입안 가득 밀어넣고 우걱우걱 씹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여린 치아로 그 퍽퍽한 빵을 씹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땀을 뻘뻘 흘리며 입안에서 빵이 미음처럼 아주 부드러운 가루가 될 때까지 아이는 한참을 씹고 또 씹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엄마의 입가로 다가가 자신이 입으로 정성껏 만든 그 부드러운 빵 조각을 엄마의 메마른 입술 사이로 아주 조금씩 소중하게 밀어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귀에 대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내가 꾹꾹 씹었으니까 꼭 먹어야 해. 그래야 엄마 빨리 일어나서 나랑 놀아주지. 엄마 사랑해. 엄마가 안 일어나면 나 너무 심심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빠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5살 아이가 아빠 몰래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랑의 방식, 그것은 자신의 입을 믹서기 삼아 엄마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오열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몰라줘서 정말 미안해. 우리 아들 혼자 엄마 지키게 해서 미안해. 사실 이 빵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동네 작은 빵집 아저씨는 매일 아침 아이가 지나갈 때면 모양이 찌그러져서 팔 수 없다며 가장 부드러운 빵을 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훗날 밝혀진 진실은 아저씨 또한 아이의 가슴 아픈 사정을 알고 있었고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멀쩡한 빵을 손으로 꾹꾹 눌러 못생긴 빵으로 만들어 건네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다정함이 한 아이에게 그리고 그 아이가 다시 엄마에게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빠는 그날 이후 아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엄마가 곧 일어날 거야. 아빠랑 같이 힘내자. 그로부터 딱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이가 엄마의 입에 정성껏 씹은 빵을 넣어주고 엄마라고 부르며 손을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기적처럼 엄마의 검지손가락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6년이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뚫고 엄마가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 오직 아이의 순수한 사랑과 그 간절한 입맞춤 끝에 죽어가던 생명이 깨어난 것입니다. 비록 오랜 투병 끝에 당장 걷거나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엄마의 눈동자에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살려낸 아들을 향한 깊고도 뜨거운 눈물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 이 가족은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그 기특했던 아들은 이제 늠름한 청년이 되어 엄마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엄마 또한 기적 같은 회복을 거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의 중심을 지키고 계시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때로는 정교한 수술이나 비싼 약보다 한 사람의 묵묵한 정성과 진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지는 않았을까요? 이 아름다운 사연에 어울리는 명언 하나를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낳고 정성은 하늘을 움직인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힘들게 느껴져도 누군가를 향한 이토록 따뜻한 진심이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도 작은 온기와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이런 따뜻한 기적들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공유해보세요. 우리도 이 가족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의 손을 놓지 말자는 따뜻한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 여러분의 팔로우와 응원 댓글은 제가 더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찾아오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사랑이 가득하고 기적이 머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그해 겨울 우리 집 거실을 가득 채운 것은 사람의 온기가 아니라 서걱거리는 얼음 부스러기 같은 냉기였습니다. 밖에서 불어오는 칼바람보다 더 시린 바람이 안방 문턱을 수시로 넘나들었고 아내와 나, 우리 부부의 마음 사이에는 이미 거대한 빙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꼬박 3개월이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몸을 뉘이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보지 못하는 유령처럼 취급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약속이라도 한 듯 시선을 바닥으로 획 돌렸고 밥상에서는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금속음만이 정막을 깨트릴 뿐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세상이 무너질 만한 거대한 비극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씻을 수 없는 외도를 저지른 것도 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한 것도 감당 못할 빚을 지고 도망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주 조금씩 가랑비에 옷이 젖듯 서운함이 겹겹이 쌓여갔을 뿐입니다. 퇴근길에 무심한 대답 한마디, 기념일을 잊고 지나친 사소한 실수, 고생한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아꼈던 인색함이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작은 상처들이 골마 터져 서로의 가슴을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혼하자 그 말이 아내의 입에서 처음 터져나왔을 때 역설적이게도 나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질식의 순간이 끝난다는 생각에 그래 하자. 그게 서로를 위해 100번 낫겠다라며 차갑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집안은 거대한 얼음 창고 같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각자 고립된 채 서서히 죽어가는 식물 같았습니다. 그 서슬 퍼런 공기 속에서 내 가슴을 가장 아프게 후벼판 것은 7살 난 아들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부모의 눈치를 살피는 법을 너무 일찍 배워버렸습니다. 거실에서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다가도 아빠와 엄마 사이에 흐르는 싸늘한 기운이 느껴지면 소리 없이 자기 방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천진난만하게 웃어야 할 아이의 얼굴에서 생기가 마르고 그 자리에 어른스러운 침묵과 그늘이 자리를 잡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아내에 대한 원망과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끝내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은
파국이라는 이름의 종착역을 향해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미끄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유난히도 바람이 매섭고 진눈깨비가 흩날리던 퇴근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역 출구 모퉁이 낡은 수레를 끌고 나온 할머니 한 분이 귤을 팔고 계셨습니다. 찬바람에 손이 빨갛게 트다 못해 갈라진 할머니의 모습이 못내 안쓰러워 나는 별 생각 없이 귤 한 봉지를 샀습니다. 총각, 이거 오늘 마지막 떨이야. 싸게 줄 테니까 가져가서 식구들이랑 오순도순 나눠 먹어. 할머니의 그 투박한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나누어 먹을 식구도 마음도 없다는 생각에 씁쓸한 입맛만 다셨습니다. 검은 비닐봉지를 식탁 위에 툭 던져놓고 곧장 욕실로 들어가 씻었습니다. 쏟아지는 뜨거운 물줄기 아래서 나는 오직 내일은 어떤 짐부터 싸야 할까, 아니면 아내가 먼저 나가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이 정적을 어떻게 끝낼까 고민하며 욕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부엌 근처에도 오지 않던 아내가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귤을 까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정성스럽게 귤 껍질을 벗겨 알맹이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마치 벽에 대고 독백하듯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귤이 참 맛있네. 그 짧은 한마디가 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거대한 망치로 내 머리를 쾅 하고 내려친 것 같은 것엔 충격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내 머릿속으로 잊고 지냈던 수천 개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애하던 시절 아내는 유난히 귤을 좋아했습니다. 겨울만 되면 손가락 끝이 노랗게 물들 정도로 귤을 달고 살던 여자였습니다. 귤 한 상자를 선물하면 세상을 다 가진 아이처럼 좋아하며 가장 먼저 나에게 가장 큰 쪽을 떼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슴을 갈기갈기 찢는 고통과 함께 처절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결혼한 후 8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아내를 위해 귤 한 봉지를 사다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일 한 봉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가장으로서 밖에서 돈을 벌어온다는 비겁한 핑계 뒤에 숨어 아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영화를 보며 웃는지, 깊은 밤 홀로 천장을 보며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전혀 살피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동료들에게 그토록 친절하고 예의 바른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했으면서 정작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내 사람의 취향과 마음은 8년 동안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미안함이 거대한 해일처럼 몰려와 숨이 가빠왔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일그러진 눈물 범벅의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꺽꺽거리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소리 없는 오열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귤 한 봉지에 마음이 녹아내릴 만큼 아내는 그토록 작은 관심과 온기를 갈구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조차 주지 못하는 옹졸하고 눈먼 남편이었습니다. 아내가 원했던 것은 다이아몬드 반지도 명품 가방도 아니라 오직 남편의 따뜻한 시선과 작은 배려였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며칠 후 퇴근길 나는 다시 그 자리에 들렀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의 떨이 귤이 아니라 번듯한 과일 가게에 들러 가장 크고 빛깔 고운 놈들로만 골라 담았습니다. 가방 안에 귤 봉지를 조심스레 넣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에 들어와 씻고 나오니 아내는 약속이라도 한 듯 식탁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내는 처음으로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이 귤 어디서 샀어요? 역 앞이죠? 정말 달고 맛있네. 몇 달 만에 마주한 아내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새벽 안개를 헤치고 나온 첫 햇살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귤 알맹이를 정성껏 까서 아들의 입에 쏙 넣어주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사온 거야? 진짜 달다 하며 오랜만에 집안 가득 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상큼한 귤 향기가 온 집안을 감싸자 거짓말처럼 3개월 동안 얼어붙었던 거실의 냉기가 사르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를 깨운 것은 차가운 스마트폰 알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도마 위에서 야채를 써는 경쾌한 칼소리였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아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정성껏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마주한 따뜻한 집밥이었습니다. 아내는 내 소매 끝을 슬쩍 잡더니 한 숟갈이라도 뜨고 가요. 빈속에 나가면 속 버려요라며 나를 식탁으로 이끌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 한 술을 입에 넣는데 가슴이 뜨거워져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밥그릇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나는 식탁 아래로 아내의 거칠어진 손을 꼭 잡고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무심했어. 정말로 잘못했어. 내 진심 어린 말에 아내도 참았던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밥상머리에 앉아 한참을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길었던 3개월의 지독한 침묵과 8년의 무관심이 향기와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씻겨 내려가는 치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풍경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느 부부처럼 여전히 가끔 싸우고 토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이혼이라는 단어가 두렵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거창한 이벤트나 화려한 보석, 거대한 사회적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퇴근길 무심코 사들고 가는 아내가 좋아하는 간식 한 봉지, 비 오는 날 먼저 건네는 따뜻한 안부 전화, 지친 어깨를 말없이 토닥이는 투박한 손길, 우리 주변에는 행복을 지켜줄 작은 조각들이 수없이 널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 욕심과 아집 때문에 눈을 감고 있었을 뿐입니다.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일상 속에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바닥 안에 귤 향기처럼 스며들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귤이 무엇인지 잊고 살지는 않으셨나요? 거창한 미래를 약속하는 대신 오늘 밤 그 사람을 위해 작은 진심 하나를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더 테레사는 생전에 이런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큰 사랑으로 작은 일들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것은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친절과 사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 이야기를 공유하며 그 마음을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팔로우는 세상을 밝히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메마른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사랑이 오늘 그 상큼한 귤 향기보다 더 향긋하고 따뜻하게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가 겨우 초등학교 4학년 세상의 색깔이 무엇인지도 채 알기 전이었던 그의 가을, 나의 우주는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가냘픈 꽃처럼 아르셨던 엄마는 돌아가시기 직전, 마치 촛불이 꺼지기 전 마지막으로 불꽃을 태우듯 가족들을 침대 머리맡으로 부르셨지요. 창밖에는 비정하게도 낙엽이 지고 있었고 방 안은 엄마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중학생이었던 오빠와 나의 고사리 같은 손을 겹쳐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향해 세상을 떠나는 이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도 미안한 눈빛을 보내셨지요. 여보, 미안해요. 나 없이 고생할 당신 생각하면 마음이 안 놓여요. 우리 애들, 우리 예쁜 애들, 제발 잘 부탁해요. 그 간절한 마디마디가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틀 뒤 엄마의 손은 차갑게 식었고 우리 집의 시간은 그날로 멈춰버렸습니다. 엄마가 떠난 후 집안은 거대한 동굴처럼 적막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유품이라곤 빛바랜 사진 앨범 몇 권과 생전에 좋아하시던 분홍색 가디건, 그리고 집안에서 자주 입으시던 낡은 면, 티셔츠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오빠와 나는 그 옷들에서 엄마의 살냄새가 단 1%라도 남아있을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커다란 지퍼백을 사왔습니다. 공기가 들어가면 엄마의 향기가 증발해버릴 것만 같아 숨을 참아가며 옷을 정성껏 접어넣고 지퍼를 꼭 닫았습니다. 그 지퍼백은 우리에게 단순한 비닐 주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엄마를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차가운 세상 속에서 엄마의 온기를 붙잡아둘 수 있는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 지퍼백을 꺼내 뺨을 비비며 엄마의 이름을 소리 죽여 불렀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어느덧 나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빠는 평소보다 상기된 얼굴로 낯선 여자분을 집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앞으로 새엄마가 될 사람이야. 너희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구나. 그 한마디는 나에게 이제 친엄마는 잊으라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분의 부드러운 미소조차 우리 엄마의 자리를 가로채려는 침입자의 가식처럼 보였습니다. 오빠는 처음 몇 달은 어색해하더니 아빠가 재혼하고 학가를 시작하자 금방 마음의 빗장을 풀더군요. 아주머니라 부르던 호칭이 어머니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달랐습니다. 그분과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도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는 것도 엄마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집안의 투명인간이 되기로 작정했고 그분이 말을 걸 때마다 날 선 가시를 내뱉으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온한 일요일 오후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새엄마가 집안일을 돕겠다며 오빠와 나의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안쪽 깊숙이 숨겨둔 그 지퍼백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건 안 입는 옷인가 보네. 정리 좀 할까? 새엄마가 지퍼백의 밀봉을 해제하려는 찰나 나는 거실에서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그거나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 물건을 건드려. 당신이 뭔데. 나는 이성을 잃고 새엄마의 손에 든 지퍼백을 뺏어 들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비명소리에 놀라 달려온 아빠는 사들사들 떨고 있는 새엄마와 나를 번갈아 보더니 참았던 화를 터뜨리셨습니다. 너 보자 하니까 정말 엄마한테 그따위로 말하는 게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나는 아빠를 똑바로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니야. 이 사람이 무슨 엄마야?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신 그분 한 분뿐이라고. 내 말에 격분한 아빠는 그래. 이 온뭉치가 너를 이렇게 망쳐놓는구나. 라며 서랍장에 있던 사진과 지퍼백들을 몽땅 쓸어 담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불태워버리겠다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꼈고 그날 이후 집안은 누구도 말하지 않는 거대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몇 달 뒤 학교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왁자지껄 축제를 즐기는 날이었지만 나는 집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친구들은 부모님이 싸오신 3단 찬압과 고기 반찬을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나는 그 행복의 대열에 합류할 용기가 없어 학교 뒷건물 으스스한 계단 구석에 홀로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텅 빈 배보다 텅 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었으면.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와 무릎 사이로 떨어지던 그때였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자. 고개를 들어보니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엄마가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닦으며 묵직한 도시락 가방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는지 그분은 아무런 원망도 없이 내 옆에 돗자리를 깔고 정성스레 싼 김밥과 과일을 꺼내 놓으셨습니다. 서러움과 허기짐에 못 이겨 받아먹은 그 김밥은 이상하게도 엄마의 손맛처럼 따뜻했습니다. 내가 말없이 김밥을 씹고 있을 때 새엄마가 내 손을 가만히 잡으며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날 아빠가 엄마 옷이랑 사진들 다 불태우려고 할 때 내가 몰래 뒤따라가서 다 뺏어왔어. 창고 안쪽에 잘 숨겨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아니까 차마 버릴 수가 없더라. 나는 들고 있던 김밥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나에게 독설을 듣고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분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엄마의 흔적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새엄마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억지로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 그저 아줌마라고만 불러줘도 고맙겠어. 내가 내 마음속 엄마 자리를 뺏으려는 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렴. 그 짧은 고백에 내 마음을 꽁꽁 가두었던 거대한 얼음 벽이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나를 위해 아빠의 노여움을 온몸으로 막아주고 죽은 이의 유품까지 귀하게 여겨준 그분의 진심 앞에 나는 비로소 항복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얼떨결에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의 운동회 이후 우리 집의 공기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던 어느 날 아침 나는 식탁에 놓인 국을 한 수저 뜨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그분을 불렀습니다. 엄마, 국이 정말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엄마는 숟가락을 놓으시고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으셨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두 분의 엄마가 계십니다. 하늘의 별이 되어 언제나 나를 내려다봐 주시는 그리운 엄마와 이 땅에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또 다른 엄마. 사랑은 결코 누군가를 지우고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의 자리를 함께 보듬으며 더 큰 원을 그려나가는 것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오늘도 두 엄마의 사랑을 먹으며 가장 행복한 아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상처를 치료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며 진심은 다친 마음의 빗장을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더 감동적이고 따뜻한 실제 이야기는 화면을 2번 눌러주시고 옆에 더하기 버튼이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팔로우,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감동을 전달해 보세요. 온기는 나눌수록 커지고 사랑은 함께할수록 깊어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